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러시아 문학의 거장 레프 톨스토이가 1877년에 발표한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이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성이 사회의 위선과 맞서며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다 파멸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고뇌를 그린 대서사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9세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화려한 무도회장에서 시작된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70년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안나 카레니나는 28살의 귀부인입니다. 정부 고위 관료인 알렉세이 카레닌의 아내이자 8살 아들 세료자의 어머니죠. 그녀는 사교계의 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이고 우아한 매너와 지적인 대화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남편 카레닌은 20살 연상입니다. 그는 뛰어난 관료였지만 감정이라고는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규칙과 체면 그리고 자신의 경력만을 중요하게 여겼죠. 안나와의 결혼도 그에게는 적절한 신분의 아내를 얻는 하나의 사회적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오늘 저녁 대공의 만찬에 참석하시오. 내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오. 그들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부부로서의 친밀함은 없었고 다만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협력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안나는 자신의 삶이 점점 무의미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가고 오페라를 관람하고 사교 모임에 참석하는 일상.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속 어딘가에는 뜨겁게 타오르고 싶은 무언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안나는 오빠 스티바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오빠가 바람을 피워 가정이 위기에 처한 것이죠. 기차역에서 안나는 기이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플랫폼에서 한 철도 노동자가 기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광경이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길한 징조예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죠. 모스크바에 도착한 안나는 오빠네 가정을 중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조카딸 키티가 참석하는 무도회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무도회장.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왈츠 선율이 흐르는 곳. 그곳에서 안나는 그를 만났습니다. 알렉세이 키릴로비치 브론스키 백작. 27살의 근위 기병대 장교. 그는 완벽한 외모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 짙은 눈썹 아래 빛나는 검은 눈동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브론스키는 원래 어린 키티에게 구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도회장에 등장한 안나를 본 순간 그의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안나는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어깨가 드러나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생기 넘치고 지적이며 그 안에 억눌린 열정이 숨어 있는 듯한 눈빛.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브론스키가 스티바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내 여동생 안나요. 안나, 이쪽은 브론스키 백작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처음 마주쳤을 때 둘 다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춤을 청해도 될까요, 부인? 브론스키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안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언가가 위험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이에요, 백장님. 그들이 왈츠를 추기 시작했을 때 무도회장의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브론스키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잡았고 그들은 음악에 맞춰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오래 계실 예정입니까, 부인? 아니요, 내일이면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갑니다. 그것 참 유감이군요. 브론스키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응시했고 안나는 그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춤이 끝났을 때 안나의 가슴은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브론스키의 눈빛이, 그의 목소리가, 그의 손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흥미일 뿐이야. 내일이면 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가고 모든 게 잊혀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나가 페테르부르크행 기차를 타려고 역에 도착했을 때 브론스키가 거기 있었습니다. 우연이군요, 부인. 브론스키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기 위해 일부러 온 것이었습니다. 백장님도 페테르부르크로 가시나요? 예, 급한 볼일이 생겼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브론스키에게는 페테르부르크에 갈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기차 안에서 그들은 우연을 가장하여 같은 칸에 탔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있었지만 둘은 마치 세상에 자신들만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브론스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안나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이 백장님과 무슨 상관이 있죠? 저는 그저 알고 싶습니다. 부인에 대한 모든 것을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눈빛은 뜨거웠습니다. 안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 위험한 남자에게 문을 여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알고 있습니다. 브론스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순간 기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안나가 균형을 잃자 브론스키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나는 서둘러 몸을 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부인. 브론스키가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사과하는 빛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한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안나는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남편 카레닌, 아들 세르자, 그리고 사교계의 의무들. 하지만 브론스키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나가 참석하는 모든 사교 모임에 나타났습니다. 오페라, 무도회, 만찬회. 그는 항상 거기 있었고 항상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안나는 그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녀도 그를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을, 그의 미소를, 그의 존재를 사교계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브론스키 백작이 카레니나 부인에게 구애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남편 카레닌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가 걱정한 것은 아내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였죠. 여보, 당신의 행동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소. 나는 당신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지만 겉으로 보이는 품위는 지켜주시오. 그것이 내 경력에 해가 되니까. 카레닌의 차갑고 계산적인 말에 안나는 오히려 더 큰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나가 오페라를 관람하러 갔을 때 브론스키는 그녀의 극장 박스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막간 휴식 시간 브론스키가 그녀의 박스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당신은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안나.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불렀습니다. 경칭도 없이 그냥 안나라고. 백장님, 그건 적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안나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좋았습니다. 적절함이 뭡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왜 적절하지 않죠? 브론스키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들 사이의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안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이었습니다. 대담하고 직접적인. 안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가야 해요. 안나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빛나고 있었고 볼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브론스키 때문에 그녀는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안나는 브론스키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브론스키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안나.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안나는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격렬하게,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브론스키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고 안나는 그의 넓은 가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브론스키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그녀의 드레스 단추를 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냥 저를 안아주세요. 안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 밤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브론스키의 입술이 그녀의 목을, 어깨를, 그리고 더 아래로 이동했습니다. 안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 카레닌과의 관계는 항상 차갑고 의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론스키와 함께하는 이 순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름다워요, 안나. 당신의 모든 것이. 브론스키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몸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안나는 이전에는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감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탐색했고 발견했고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안나는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끝장났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제 가늠한 여자예요. 타락한 여자고요. 안나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결혼의 서약을 어겼고 아들을 배신했으며 사회의 모든 규범을 위반했습니다. 안나, 당신은 타락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단지 살아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브론스키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하지만 안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몇 주 후 안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브론스키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안나가 브론스키에게 말했을 때 그는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아이군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남편은 알게 될 거예요. 카레닌과는 그런 관계가 없었으니까요. 저와 함께 떠나세요, 안나.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하지만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안나에게는 아들 세르자가 있었습니다. 8살 난 사랑하는 아들. 결국 안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배신했어요. 브론스키와 관계를 맺었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카레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인 것은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이혼은 불가능하오. 네. 이혼하면 스캔들이 일어나고 내 경력은 끝장날 것이오. 그리고 당신은 아들을 잃게 될 거요. 법은 가늠한 여자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주지 않소.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카레닌은 아내의 고통보다 자신의 명예와 경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브론스키와의 관계를 끊고 조용히 아이를 낳으시오. 제가 그 아이를 채택리 가문의 아이로 인정하겠소. 대신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를 연기하는 거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브론스키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건 당신 문제요. 선택하시오. 애인을 택할 건지 아들을 택할 건지. 안나는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브론스키에 대한 사랑과 세르자에 대한 모성의 사이에서. 그 무렵 페테르부르크에서 큰 경마대회가 열렸습니다. 브론스키가 기수로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죠. 안나는 남편과 함께 관람석에 앉았습니다.
사교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모두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브론스키는 멋진 흑마를 타고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의 강인한 몸, 말과 하나가 된 모습, 승리를 향해 질주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애물을 넘을 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말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브론스키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아! 안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난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브론스키, 브론스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남편 옆에서 관람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봐, 카렌이나 부인이. 백작에게 완전히 빠져있군. 저건 너무 노골적이야. 카레닌이 안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하시오. 사람들이 보고 있소. 하지만 안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한테는 체면밖에 없어요. 사람의 목숨이 위험한데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다행히 브론스키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그가 사랑하던 흑마 푸르푸르는 등뼈가 부러져 그 자리에서 안락사되어야 했습니다. 브론스키는 자신의 실수로 사랑하는 말을 잃은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카레니는 안나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오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켰소. 더 이상 참을 수 없소. 내일부터 당신은 시골 별장으로 가서 조용히 지내시오. 싫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소. 아니면 아들을 영영 못 보게 될 것이오. 안나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 위선적인 결혼 생활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브론스키를 찾아갔습니다. 저와 함께 떠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디든 좋아요.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어디든 우리 둘만의 세상을 만들어요. 브론스키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저는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갈 거예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안나는 심각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큰 출혈이 있었고 그녀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세류자, 내 아들을 보고 싶어요. 안나가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브론스키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출산실에 있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나, 제발 살아남으세요. 제발. 카레닌도 아내의 병상을 찾아왔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보자 그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용서하시오, 안나.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소. 그 순간만큼은 카레닌도 진심이었습니다. 안나는 딸을 낳았습니다. 브론스키의 딸이었죠. 하지만 안나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의사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안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세류자에게 엄마가 사랑했다고 전해주세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안나는 살아남았습니다. 회복한 안나는 브론스키와 함께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로 갔고 베니스의 아름다운 궁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브론스키가 그녀 곁에 있었고 함께 운하를 따라 산책하고 미술관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행복해요? 브론스키가 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론스키는 점점 무료했습니다. 그는 본래 활동적인 군인이었는데 이탈리아에서의 한가로운 생활은 그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이탈리아 예술가들과 어울렸습니다. 안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안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실증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안나?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왜 저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아요? 당신이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저도 좀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안나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그들이 러시아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 사교계는 안나를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과거의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고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도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우리 집에 들릴 수는 없어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반면에 브론스키는 여전히 남자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클럽에 가고 사냥을 하고 사교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죠. 왜 당신만 나갈 수 있어요? 왜 저는 집에 갇혀 있어야 하죠? 안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나, 당신도 알잖아요. 사회가 여자에게는 더 가혹하다는 것을. 불공평해요. 우리 둘 다 같은 일을 했는데 왜 저만 벌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불공평하든 아니든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나를 괴롭힌 것은 아들 세료자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카레니는 안나가 아들을 만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늠한 여자는 자녀 양육권이 없었습니다. 안나는 몰래 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들의 10번째 생일날이었죠. 엄마. 세료자가 그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보고 싶었어, 엄마. 엄마는 왜 안 오는 거예요? 미안해, 세료자.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안나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카레닌이 돌아오기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제발. 세료자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안나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고립되고 아들과 떨어지고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안나는 점점 더 브론스키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어디 갔었어요? 클럽에 갔었어요. 누구랑 있었어요? 친구들이요. 여자도 있었나요? 안나, 그만해요. 저는 당신만 사랑해요. 하지만 안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의심하고 질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브론스키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그녀는 다른 여자와 있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읽으면 그 편지가 애인에게서 온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릴 거예요. 언젠가는. 안나, 제발. 그런 말하지 마세요. 모든 남자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열정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여자를 찾아가죠. 저는 다릅니다. 브론스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안나의 끊임없는 의심과 질투에 그들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기 시작했고 다툼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안나. 하지만 당신의 집착은 저를 질식시켜요. 집착이라고요? 제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게 집착이에요? 저도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어요. 제 경력도 명예도 가문도. 하지만 저는 아들까지 잃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대화 끝에는 항상 안나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고 브론스키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브론스키가 돌아오면 그들은 격렬하게 화해했습니다. 침대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며 잠시나마 모든 불안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해도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안나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의사가 아편 팅크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몇 방울만 드세요.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 복용했지만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졌습니다. 아편은 그녀를 진정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현실 감각을 흐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피해망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은 브론스키의 어머니 생일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어머니 댁에 가야 해요. 브론스키가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갈게요. 안나, 당신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 말이 안나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저를 거부하는 거군요. 가늠한 여자를 자기 집에 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안나, 어머니를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세대는 이해해요. 모두가 저를 경멸하죠. 당신 어머니도 사회도 모두. 그건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지 마세요. 저와 함께 있어요. 안나가 브론스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나, 어머니 생신인데 제가 안 갈 수는 없어요. 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항상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요? 브론스키가 짜증을 냈습니다. 좋아요. 가세요. 그곳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만나고 저를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미쳤어요. 당신은. 브론스키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안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편을 과다 복용했고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미워해요. 남편도 아들도 사회도 그리고 이제는 브론스키까지.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을까? 사랑? 하지만 이게 사랑인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그녀는 세료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아들의 모습을. 내가 아들에게 한 짓을 봐. 나는 나쁜 엄마야. 나쁜 여자고. 죄책감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새벽이 되어 브론스키가 돌아왔습니다. 안나, 제가 왔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하지만 안나는 냉담했습니다. 이제 상관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의 사랑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나, 제발. 가세요. 저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브론스키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나갔습니다. 그는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어머니 별장으로 갔고 거기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나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시골로 갈 거예요. 브론스키를 찾아가겠어요. 그녀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역의 플랫폼.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기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나는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정말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한 젊은 부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저랬었는데. 안나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철제 괴물이 증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멈췄습니다. 안나는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처음 브론스키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기차역에서 철도 노동자가 기차에 치여 죽었었죠. 불길한 징조였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것이 내 운명이었구나. 마지막 순간 안나는 플랫폼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카레닌의 차가운 얼굴, 아들 세료자의 순수한 미소, 브론스키의 열정적인 키스, 사교계 사람들의 경멸하는 눈빛, 모두가 나를 심판해. 하지만 나는 단지 사랑하고 싶었을 뿐이야.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가방을 놓았습니다. 용서해줘, 세료자. 엄마가 나약해서 미안해. 그녀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브론스키,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또 한 걸음. 기차의 바퀴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안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평화로울 수 있겠지. 브론스키는 안나의 죽음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나, 안나. 그는 그녀의 시신 앞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장례식 후 브론스키는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러시아 터키 전쟁에 참전하여 가장 위험한 임무를 자처했습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그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안나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카레니는 안나의 딸, 그녀가 브론스키와의 사이에 낳은 딸을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세료자를 홀로 키웠습니다. 세료자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왜 저를 버리고 갔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카레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나 카레니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열정이 곧 사랑인가? 열정만으로 충분한가? 안나와 브론스키는 분명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진실했고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열정 외에도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 존중,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안나의 비극은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브론스키에게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고 사회적 지위를 잃고 자아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브론스키가 그녀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린 순간 그녀는 이미 파멸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또한 19세기 러시아 사회의 위선을 고발합니다. 왜 남자는 불륜을 저질러도 용서받는데 여자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당해야 합니까? 왜 안나는 모든 것을 잃어야 했는데 브론스키는 여전히 클럽에 가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톨스토이는 이런 이중잣대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톨스토이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는 안나를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고뇌와 선택, 그리고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소설 속에는 또 다른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빈과 키티의 이야기죠. 그들의 사랑은 안나와 브론스키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갔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성숙한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두 가지 사랑을 대비시키며 묻습니다.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불꽃처럼 타오르다 재가 되는 열정인가? 아니면 잔잔하지만 오래 지속되는 헌신인가? 아마도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위험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안나는 사랑 때문에 죽었지만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사랑에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마라. 사랑하되 자기 자신을 지켜라.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는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위선적인 사회와 맞섰고 자신의 감정에 정직했으며 끝까지 사랑하려 했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비극이었을지라도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뜨겁게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나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그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안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열정과 책임 사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들의 쉬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안나 카레니나는 1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 산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